네, 미중 갈등 고조, 강화되는 상호 규제. 네, 시장이 정말 조용할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금리랑 경기 침체 이야기가 조금 들어갔다 싶으니까 이제는 또 미중 갈등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특히나 어제 나왔던 중국의 반도체 이런 광물 같은 핵심 광물의 수출 규제 같은 경우에는 또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방중을 하기 직전에 맞아요. 또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일단 이번에 또 추가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요. 네, 뭐 미국에서 반도체를 못 주겠다라고 한다면 중국에서는 원료를 못 주겠다, 원자재를 네. 못 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맞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은 작년 10월에도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중국의 뭐 AI라던가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와 관련된 그 생산 장비 판매에 대해서 수출 통제 규제를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이런 규제들을 내세웠을 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도입했던 수출 규제 통제 중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이다라는 말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더불어서 이제 또 미국에서는 작년에 칩스법이라는 네. 것도 제정을 하면서 자국 내 반도체 생산들을 좀 장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미국이라던가 한국이라던가 일본, 대만 등 중국을 제외한 반도체 강국들과 칩사 동맹까지 함께 맺어가면서 좀 대중국 반도체 제재를 강화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이런 소식들이 전해졌어요. 추가적인 수출 통제 조치를 준비 중이다 이런 네.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이 관련한 내용들을 정리한 최종본이 7월 중으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렇게 수출 통제와 관련돼서 이제 광물을 또 무기화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 이제 미국 측에서도 중국의 이런 인공지능이라든지 네. 반도체에 대해서 많이 경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중국에게 반도체를 수출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이제 10월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통제를 했을 때는 그래도 첨단 반도체 등에 대한 수출 통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 엔비디아라던가 AMD라던가 그 미국 자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만든 반도체 중에서도 최첨단 제품, 그러니까 고성능 제품에 대해서는 수출 제한 대상이었어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는 약간 우회하는 쪽으로 중국 쪽에 수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상무부에서 제시한 그 고사양보다 조금 낮은 저사양으로 따로 중국용을 만든 거예요. 네. 이제 A800이라는 시리즈로 제조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다시 좀 규제가 강화가 된다면 이제 A800 역시 미국의 허가 없이는 좀 중국에다가 수출을 못하게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중국 매출의 한 20에서 25% 정도를 차지해요. 막 엄청나게 많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적다라고도 할 수 없는 규모거든요. 지금 엔비디아 CEO가 같은 경우에는 이번 미국에 계속된 중국에 대한 제재 조치로 인해서 워낙에 지금 엔비디아 AI 칩 같은 게 전 세계적으로 잘 팔리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단기적으로는 지금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이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엔비디아 매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제 중국 시장까지 엔비디아가 좀 뺏기게 된다면 여기서는 대안이 없다라고 좀 우려를 하고 있는 말들을 최근에 발언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중국 내부에서는 어찌됐건 고사양의 엔비디아 칩을 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저사양 네. 쪽으로만 수출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A100이라던가 H100이라던가 이런 밀수 시장이 굉장히 내부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해요. 심지어 엔비디아가 이제 소매로 판매되는 가격보다 중국 내부에서 한 2배 정도 오른 가격대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 보니까 네. 이런 암 시장도 또 커지고 있는 사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살짝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알아봤는데, 사실 미국에 이어서 일본이나 네덜란드 측도 중국에 대해서 좀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 쪽에서. 네, 맞습니다. 이제 미국에 이어서 일본과 네덜란드도 계속해서 합류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일본이 7월부터 첨단 반도체 장비 등 23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 관리 규제를 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 여기에 이어서 이제 네덜란드까지도 합세를 한 건데요. 네덜란드까지도 이제 9월부터 대중국 반도체 수출 제재를 강화할 것이다라고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네덜란드에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ASML이라는 반도체 기업이 있는데요. 2019
2019년에 이미 이제 ASML 같은 경우에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라고 해가지고 EUV에 대해서 수출을 규제를 한 바 있어요, 중국 쪽에다가. 네. 근데 이번에 EUV에 이어서 심자외선 노광 장비라고 해가지고 DUV까지 수출 규제를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좀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2019년에 네덜란드의 규제로 중국 측에서는 이제 극자외선 노광 장비 이거를 들여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동안에는 이 극자외선 노광 장비보다 조금 더 구형이라고 할 수 있는 DUV를 계속해서 매입을 해 왔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중국 측에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좀 수출을 할 수 어렵게 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이랑 일본, 네덜란드까지 이렇게 수출에 대한 규제를 좀 걸게 된다면 아무래도 장비를 공급받는 데 있어서 확실히 좀 악재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자금률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대부분 뭐 미국이라던가 뭐 외국 쪽에 이제 네.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미국에 이어서 일본, 네덜란드까지 수출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서 어찌됐건 피해는 좀 불가피해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반도체 산업의 일본 수입 의존도 같은 경우에는 37.2%에 달한다라고 하거든요. 더불어서 지금 ASML의 반도체 생산에서 필수라고 할 수 있는 설비는 노광 장비인데 이 노광 장비가 지금 ASML이 압도적으로 1위를 네. 좀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ASML에서 이런 장비들을 수입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좀 대체제를 찾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난감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지금 중국 측에서는 좀 자급을 하기 위해 가지고 노광 장비 업체인 상하이 마이크로전자가 이제 DUV 장비를 자체적으로 네. 좀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그 네덜란드의 ASML의 그 장비랑 네. 좀 비교해 보자면 중국 쪽의 장비는 아무래도 네덜란드와 비교해서 한 15년 정도의 기술 격차가 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다른 나라들이 계속해서 규제를 하니까 결국 중국이 이런 상황을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은 반도체에 대해서 자급자족하는 그런 방법밖에 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중국 내부에서도 지금 반도체 자립 움직임이 상당히 좀 심화가 되고 있겠네요. 네, 지금 다른 나라들이 중국을 좀 이제 규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좀 우려하는 시선도 있지만 네. 실제로 또 다른 측면에서 한 전문가들도 단기적으로는 이게 좀 도태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중국이 이거를 기회로 삼아가지고 기술에 대한 국산화율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시선도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자금률을 2025년까지 70%로 올리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 국가 차원에서도 자국의 반도체 기업을 굉장히 많이 자금을 투입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이 이제 무역 갈등을 하기 훨씬 이전부터 2014년부터 24조 원 상당의 대규모 투자 펀드를 좀 조성해가지고 자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뭐 첨단 기술 개발이라던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좀 자금을 투입하고 촉진하려는 노력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대규모 자금, 막대한 자금들을 좀 투입을 했지만 사실상 지금까지 본다면 그 결과가 막 뚜렷하게 좋았다라고는 할 수가 네. 없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의 생산량 자체는 좀 많이 증가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요. 품질이라던가 뭐 기술 수준이라던가 뭐 수요를 충족한다라는 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미국이라던가 한국에 비해서 훨씬 뒤처져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자금력을 앞세워서 계속해서 기술 자립의 네.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계속해서 좀 제재를 가하는 동안 반도체 소부장 업체에 대해서 투자를 여전히 계속해서 좀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중국의 국가 반도체 산업 투자 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제 반도체 기업의 38개 사에다가 좀 투자를 한 상황이고요. 지금 전체 투자 금액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9조 5,400억 원까지 좀 많이 투자를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뭐 중국이 이렇게 좀 돈을 많이 풀고는 있는 상황이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아직까지는 네. 좀 기술 격차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자립할 수 있다라는 시선도 있지만 자립까지의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이다라는 좀 의견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자금력은 엄청나게 동원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기술 개발은 인력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네. 여기서 어떻게 또 개발의 속도를 내는지 그런 스킬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 중국에서 이제 반도체 자립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주제로 조금 더 소표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갈륨과 관련해서 네. 이번에 수출 통제가 좀 있었는데 중국이 이제 반도체 차세대 소재라고 많이 불리더라고요. 이 네. 갈륨에 대해서 기술력은 좀 앞서 나가고 있다고요. 이제 우리가 전력 반도체는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실리콘으로 만들어지고 네. 있잖아요. 가장 많이 이제 실리콘이 사용이 되고 있는 소재지만요. 이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고온에 취약하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또 고전압 환경에서 전력 효율이 좀 낮다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고온이라던가 고전압이라던가 고출력 환경에서 사용하기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한계들을 좀 극복하고자 다양한 기업들이 차세대 전력 반도체 개발, 이 소재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중에 차세대 소재로 주목을 받고 있는 물질이 바로 산화갈륨입니다. 실리콘 반도체와 비교해서 이 산화갈륨이 훨씬 더 가격적으로는 저렴하면서도 더 높은 뭐 전압이라던가 온도라던가 주파수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실리콘의 단점을 좀 극복해 줄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해 줄 수 있는 차세대 소재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산화갈륨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랑 일본이랑 중국 쪽에서 좀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산화갈륨 전력 반도체 분야의 기술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나라는 또 중국이라고 꼽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이유를 좀 살펴본다면 2021년 9월을 기준으로 지금 중국이 산화갈륨 전력 반도체 분야에서 특허가 지금 328건을 보유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굉장히 많은 특허 건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계 1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중국에 이어서 그 다음으로는 또 일본이 가장 많이 특허 건수를 좀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산화갈륨과 관련해서 특허를 좀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걸 또 무기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미국에서 계속 규제를 하니까 결국 산화갈륨을 들고 보복 조치를 좀 취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영향력도 좀 궁금하네요. 네,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를 계속해서 이제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이제 중국이 최근에 그저께였나요? 이제 보복 조치를 네, 내렸죠. 맞아요. 갈륨이랑 게르마늄에 대해서 수출을 제한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럼 이제 중국에서는 상무부 허가 없이는 갈륨이라던가 게르마늄 이런 화합물을 수출을 할 수 없게 됐고요. 이런 것들을 수출하는 업자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용 용도라던가 누구에게 수출을 하는지 이런 네. 것들을 좀 세세하게 상무부에게 설명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시스템으로 변화하게 될 예정입니다. 사실 갈륨이랑 게르마늄 같은 경우에는요, 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뭐 태양광 패널이라던가 컴퓨터 칩이라던가 뭐 야간 투시경, 레이저 굉장히 다양한 전자제품에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두 금속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이 되고 네. 있는 물질이다. 그 비중이 절대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021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갈륨 생산량 43만 킬로그램 중에서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게 무려 42만 킬로그램이니까 네. 거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생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르마늄 역시 전체 생산량이 14만 킬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9만 5천 킬로그램이 중국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의 보복 조치가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들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이런 원료 자체에 대해서 갈륨은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차세대 소재라고 네.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워낙에 이제 우리나라도 실리콘을 좀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갈륨에 대한 소재는 지금 막 좀 개발의 시작이 된 상황이어서 연구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우리나라의 이 갈륨으로 인한 영향은 타격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게르마늄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이미 대체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중국의 보복 조치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우려돼야 될, 고민해야 될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어찌됐건 지금 미국과 중국이 계속해서 맞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네. 오랫동안 갈등이 지속이 되어 왔는데요. 이 갈등이 계속 지속되는 과정에서 중국에서 만약에 히토류까지 카드로 좀 꺼내 들게 된다면 네. 여기서부터는 우리나라에 대한 타격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중국이 갑작스럽게 어떤 카드를 좀 꺼내들 수 없이 어떤 카드를 꺼내 드느냐 우리가 이게 네.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또 정부에서도 특정 국가에 대한 뭐 원료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수입선 다변화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대체 물질을 개발하는 것도 좀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전에 한번 중국이 마이크론에 대해서 보안 문제가 네. 있다면서 제품 제재에 들어갔을 때도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간에 껴서 좀 난처한 입장을 보였던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좀 미국이랑 중국의 갈등이 생기면 항상 뭔가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이제 국내 기업들로 오는 것 같은데 이런 불확실성도 좀 크지 않나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게 중간에 껴서 항상 좀 난처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낸드 플래시의 37%를 지금 중국 시안이라는 지역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또 SK하이닉스는 디램의 한 40% 정도를 그 중국의 우시 공장이라는 곳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낸드 플래시의 20%를 또 다롄이라는 지역에서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쪽에 좀 치우쳐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중 갈등에 굉장히 예민하게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작년에 미국에서 10월 달에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를 걸었었잖아요.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미국 측에서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대해서 1년간의 유예 조치를 좀 기간을 부여를 받았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간 만료가 작년 10월이었으니까 이제 올해 10월로 계약이 만료가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예 기간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시장의 반응으로는 그래도 유예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해 줄 것이다라는 좀 의견들이 좀 우세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약간 미국 상무부의 몇몇 의원들 사이에서 다른 주장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몇몇 상원 의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유예 기간을 부여해주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앞서 말했다시피 일본이라던가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대해서 함께 동참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나라들은 좀 중국에게 규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와중에 한국이나 뭐 대만이나 이렇게 특정 국가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게 된다면 이거는 규제 원칙에 어긋날 뿐더러 중국이나 네덜란드나 동참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도 약간 이제 무례한 경우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특정 국가에게 특혜를 주는 것 자체가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에게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유예 조치 연장을 막아야 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절대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채우지 말라 이런 얘기들도 함께 나오고 있는 것도 좀 이런 일정 부분들이 같이 이제 연계가 된 것 같은데요. 따라서 이제 아직까지는 그래도 시장에서는 유예 기간을 줄 것이다라는 의견이 좀 팽배하고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유예 조치 연장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사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꾸준히 좀 뉴스를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나마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부분들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좀 개선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에 대해서 예측하는 증권사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옐런 재무부 장관이 중국에 또 방문을 하는 날입니다. 아무래도 옐런 장관 같은 경우에는요, 그동안 뭐 이제 중국을 디커플링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반대를 하고요. 오히려 중국과 협력을 강조를 했던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그 인물이 이제 중국에 방문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두 나라 간의 대화를 통해서 약간은 좀 유연하게 말랑말랑하게 스탠스가 변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좀 조심스럽게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일 방문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둘 사이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이슈가 뭐 미중 갈등이 아주 크게 번질 거라는 의견들은 아직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지만 역시나 이 뉴스 플로우를 따라가야 국내 기업들의 상황도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일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 시간에서는 최근에 다시 불거지고 있는 미중 갈등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